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레부터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게 지난 2021년부터 하셨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전남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 즉 예산을 많이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 규모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된 약 8조 7천억이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분야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부처 장관님 또 심지어는 대통령님께도 우리 여야를 떠나서 22개 시장 군수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올 한 해는 바삐 좀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보시면 사실은 야당에서 시장에서 여당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확실히 틀린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불과 1년 사이인데 우선 단체장님들이 생각하는 것 어느 행사든지 다 불러서 축사를 주고 또 그러다 보니 주민들 또한 그래도 여당에 한 사람이라도 신분음권이 있는 게 좋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그동안에 어찌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건 중이 된 그런 기분, 교만하거나 또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담대하고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바삐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광주 전남을 방문하게 되고 조수진 의원도 이제 어제 오늘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데 좀 서진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의 어떤 그 대통령의 정책이 말로 끝나버리고 실은 결말에 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서진 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시절에 와서 완도랄지 신안의 가뭄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8조 7천억에는 엄청난 예산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재정 지원율이 전라남도가 1위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도민 1인당 201만 원으로 또 2위 이러한 실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도 비대위원들이 다 내려와서 그런 걸 보고받는 자리 또 덩달아서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이후에 향후 우리가 해야 할 것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걸 이러이러한 것들 예를 든다면은 광주에서 나라도 우체센터까지 5조 9천억이 들어가는 4차선 광역도로를 만들어줘야만이 나사나 자사처럼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지금의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건 일리가 있다. 상당히 우리가 어필하기도 좋았고 보고드리기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정준호 대표가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진정성은 느껴지는데 세 가지가 빠져 있다. 현해탄에 빠져버린 서진 정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문자로 현해탄, 그 광주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한 뭔가 좀 해결 기여도가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해결사. 광주 현안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지 이런 호남 출신의 해결사가 좀 지금 정도 등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해결사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산폭탄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로 그 당선이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호남에 대한 뭔가 예산폭탄이라는 단어를 좀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일단 현해탄 중에 해는 위원장님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역할을? 해결사는 이제 도당위원장이 거의 매일 뭐 6년 정도 다니기 때문에 해결사로서는 충분한 사람이라 이제 주민들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예산 문제 지금 현안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토록 현안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 집권 여당은 역대 어느 정부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우주센터의 산업 발사체 클러스터 약 1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고 나주 같은 곳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토록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됐지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산업단지를 또 지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서남해안 문화관광벨트, 목포와 신안을 중심으로 약 2조 5천억이 들어가는 문화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 도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실은 이번에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현안 문제가 됐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 중에 공공화 문제는 그건 그렇습니다. 100% 국회의원 민주당, 100% 단체장 민주당 그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정부는 바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장소를 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무안을 가야 되느냐, 뭐 고흥을 가야 되느냐, 해남을 가야 되느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든지 가장 중요한 장소를 지정해주면은 윤석열 정부는 바로 실행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준호 대표는 부족한 건 현해탄을 이야기했고 네. 우리 도당 위원장께서는 부족하지 않은 현해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작년 대통령 선거와 6일 지방선거에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사상 역대 최다 득표를 이제 이 전남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지역민의 마음을 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후보가 경상권 후보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믿어도 되겠네라는 그리고 이 사법고시를 9번에 당선됐기 때문에 저 사람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그 당직자 당원들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떳떳하게 22개 시군을 다 유세차를 만들어서 언제 그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그 당당함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우리가 한 당을 가지고만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당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저희들이 반면에 좀 득을 봤다라는 것은 상대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처럼 민주화 어떤 역군도 아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디 인권 변호사도 아니고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전과 사범이고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저희들이 이득을 얻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얻을 수 없는 스코어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님 앞에 가면은 참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 이후에 지역민의 민심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당이 된 이후로 우리가 많은 표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당하게 다니는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당직자, 당협위원장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22개 시장 군수님들이 전부 찾아와서 같이 갑시다. 뭐 몇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러고 있거든요. 시장 군수님들이 기초단체장님들이 도당과 지역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를 떠나서 주민들도 이제는 주민의 발전, 전남의 도약을 위해서는 여야라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는 게 좋구나라는 그런 마음, 각인이 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런 면에서 참 전남 발전의 희망이 보입니다. 네, 예. 뭐 선거 이후에도 지역민의 민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에서 사상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얻은 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좀 실책에 의한 반사적 이익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 복합 쇼핑몰로 대표되는 뭔가 정서적인 공략법을 하나 찾아내는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민주당이 작년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는 이 전당대회 과정까지
거치면서 한 가지 확인이 된 게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재편이 돼버렸다. 이 지역 출신 이제 송갑석 의원도 이제 최고위원 낙마를 했었고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라대원의 굴레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썼던 조기동 작가가 칼럼에서 호남이 민주당 이제 하이 파트너로 좀 쳐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수도권 정당으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의 그 호남의 좀 위기감 같은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좀 더 바라보게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작동을 했었고 복합 쇼핑몰로 이제 대표되는 그동안 광주에서 뭔가 왜 민주당 득세를 하면서 광주 전남이 이렇게 좀 쇼핑몰과 같은 이런 정서적인 뭔가 좀 억압을 받고 있는 거를 좀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요했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역대 최대 득표율로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금 현재의 광주 전남 그 시민들의 시도민의 민심은 어떠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물론 민주당에 대한 몰표를 이제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당선 이후에 뉴스를 보는 게 좀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다는 얘기 하는데 다시금 요새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좀 멀어지는 원심력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득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노볼링이라고 그래서 작은 지지세를 구축을 하고 이게 눈사람 굴리듯이 점점 커지게 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15%에서 20% 정도 되는 소중한 뭔가 지지층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30%, 40%까지 지금 배로 불려나가는 그 과정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시민들한테 체감이 안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적인 그 라이벌 없는 그 독주, 국정 독주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공감대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2배, 3배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준호 대표가 이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또 지역민들은 그런 걸 잘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도당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서 어떤 부분들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그 지역 일꾼으로서 한계성이라는 게 충청도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뭐 반반 아니는 6대4 이렇게 잔존해가 균형을 하는데 전남대도 호남은 뭐 100%.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홍보보다는 좋지 못한 것들을 널리 알리는 데는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약 90만 톤, 2조 원을 지금 시장과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엄청난 역대 정부 못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쌀값 올리기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법안을 부결시켜버릴 것이다. 전 무조건 부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하고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승자가 패자를 완전히 이 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너무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캐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홍보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홍보단을 만들었어요. SNS도 중요하지만은 그 10개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더 좋은 민주당 당대표가 옴으로써 여야가 협치되는 정당의 문화, 정치 문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연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전남의 수건 사업들 해결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추가로 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많죠. 이제 말은 농도라고 하지만 어디 낫이나 험이 하나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농기계 만드는 뭐든 뭐 산업체가 있습니까? 농약 공장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아니라
청년이 모두 떠나버리는 전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서부권을 중심으로 항공이 있고 KTX가 있고 항만이 있는 곳에 대통령님이 이 후보자 시대에 공약했던 농산업 융복합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전라남도와 찾아가서 그걸 만들고 지난 15일 전에 보름 전에 산업부 차관을 만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산자부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산자부, 기재부, 과기부 등 TF를 구성하라고 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해준다면은 우리 전남에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약 2조 정도의 산업단지는 될 것 같으니 함께 갑시다라고 했더니 김영록 도지사님도 아주 좋은 것인데 거기에 농수식품 빅 데이터 센터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빅 데이터 센터도 넣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일자리예요. 첨단 농업을 하는 일자리 2만 개가 되기 때문에 전남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실질적으로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일자리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의대 설립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선 정부는 이 전남의 의대 설립 의지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것도 편견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공약 단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에도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도 이 낙후된 전남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대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김하진 위원장님, 장소를 주지 않는 의과대학은 안 됩니다. 여수는 여수대로 한다고 하고 순천은 순천대로 목포는 목포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 할 겁니까? 그리고 괜히 정부가 전남에다가 한다고 주면은 분란을 일으키고 분란의 원인은 정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지사 중심으로 또 국회의원 중심으로 장소만 선정해주면 전남은 곧바로 될 겁니다. 그 하나만 만들어주시면은 우리가 할 겁니다. 국민의힘 도당도 전남도와 함께하지 지금처럼 공동위원장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법안을 발의하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지역 현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가 100% 당원 투표잖아요. 네, 책임당원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호남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남 같은 경우 얼마나 되죠? 제가 도당위원장 할 때 470명이었습니다. 책임당원이. 그런데 지금 7,000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당원이 6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인단이 7,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당원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거의 90%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그러겠지만 최고위원들은 전남의 표를 얻는 곳, 응집력이 강한 곳, 당선 가능성이기 때문에 전남 방문이 굉장히 잦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에 정말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어깨에 힘 좀 주시고 계시나요? 그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하여튼 일단- 기분이 예와 전혀 다릅니다. 네, 일단 대표님 전남 당원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정도로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전남도당에서 당원이 7,000명 정도로 늘었다는 건 굉장히 괄목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70만 명이 넘는 걸로 80만 명. 80만 명까지 네. 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7,000명 정도면 굉장히 사실 비중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 이후 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바뀐 이후에 과연 호남의 위치가 그 당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느냐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당원 100%로 가서 이른바 멤버십 경선으로 가버리면은 광주 전남의
그 적지 않은 7천 명의 당원들이 과연 광주 전남을 대표해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느냐.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항 이전 부분과 그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도 각각 한 3군데 정도의 그 후보지가 난립을 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 상징적인 지금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강기정 시장이 송갑석 의원과 함께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방을 찾아가서 추경호 장관과 함께 이제 간담회를 열었단 말이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경호 장관을 데리고 광주 전남에 와서 그리고 이 군공항 이전지도 한번 둘러보고 간다. 이런 모양새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굳이 올라가서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후보지들이 있으면 정리가 안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0% 당원 경선으로 가면서 그 가지고 있는 호남이 그 아주 좀 작은 그 비중에 따라가는 좀 묻어가는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이제 전남이 7천 명이고요. 광주가 한 1만 명에 가깝고 전라북도가 1만 5천 명.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군공항 이전 문제 예를 들어서 무안이나 고흥이나 해남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 좋지 않은 당이 왔는데 그것도 군공항 이전 후보지라고 거기를 찾아왔다? 큰일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못하고 추경호 장관과 함께 했던 것도 제가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그나마 잘 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께서 후보지를 선정해 주는 것이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그 정준호 대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이 가지는 민주당 내 비중이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에 뭔가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호남 출신의 지도부 진출이 있다고 하면은 지역 사람들도 민주당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도 없는데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지도부가 생긴다라면 사람들 생각이 많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직선에 의한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뭐 2, 3만 명 가지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만은 호남 지역을 할당하는 임명제의 최고위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님과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가 합의를 하면 충분히 호남 중에서도 광주 전남에 최고위원 한 명이 오는 것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명직 최고 한 명을 호남에 좀 배분을 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룰이 어떤 게 있었냐면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1명, 그다음에 뭐 영남권에서 1명, 호남권에서 1명, 수도권에서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제도를 지금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호남만 뭐 배려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전국 정당으로 여당으로서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 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전남도당 위원장이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좀 건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 주셨는데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번에는 지역 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광주시정에 불통을 꼬집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유는 소통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현안마다 격론을 벌이면서 결국 불통만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정의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간담회를 제안한 시민사회 단체 측은 강기정 시장의 화답에 고마움을 전했고 강 시장도 광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 문제를 꼬집자 분위기는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시장이 공직자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철밥통으로 인식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시민단체 측은 격한 단어에 거시기하다 민선 7기에서 8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 사업이 공론화 과정 없이 민선 7기 민간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 지적하자 강 시장은 다시 한번 발끈했습니다. 제가 어떤 발언한 것을 그러면 시장은 발언을 못합니까? 아무것도 결정할 때까지?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시장을 뽑고 민간정협의회에서 다 하시지. 복합 쇼핑몰 추진 과정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혹시나 사업자 측에서 과장된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면서 어떤 정보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좀 올바른 정보 공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강 시장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나 신세계를 어떻게 볼 건가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광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나쁜 광주 시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으로 영향을 받게 될 중소상공인과의 소통기구를 고민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제되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이유로.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복합 쇼핑몰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논의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도시 광주를 위한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만들어진 시장과 시민단체와의 전례 없던 간담회였지만 오히려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불통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정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소통에서 방금 뉴스에서도 뭐 격앙, 발끈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우리 강기정 시장님한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의 100만이 넘는 시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수장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되돌아보고 좀 곰곰이 따져볼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진 도당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다른 당의 뭐 광역단체장입니다만. 정치가와 행정가는 정말 달라야 되거든요. 정치가는 집행부를 상대하고 정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간혹 강성의 이미지도 필요할 때 있지만은 행정가 단체장은 100번, 1000번 들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내 사심을 드러낸다면 그건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완전히 태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정치적인 그런 강인함이 있었다면 이제 행정가로서 모든 걸 비우고 갈 줄 아는 것. 2022년도 교수님들이 말씀했던 과이불개. 잘못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이불개를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복합 쇼핑몰 문제만 보더라도 소상공인과의 사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그 이익 공유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저는 이해는 가요. 그 상생과 관련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더디니까 일단 추진을 하고 이익을 공유되게 하는 구조로 일단 접근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뭐 얘기는 이해는 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면책을 해주고 책임을 경감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를 모아놓고 공론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앞에서 지금 하는 기조와는 역으로 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자기 주장을 설득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들으면
그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주의의 해결 방법은 들어준 것만으로도 거의 50%는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격앙돼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혹들이 많은데 덩달아서 단체장마저도 같은 열정으로 나서면은 부딪혀 깨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단체장은 100번, 1000번 들어서 그분들을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도 100번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과격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게 복합 쇼핑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도당위원장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100% 네. 도와드려야죠. 예.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오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 유승민 의원 오늘 페이스북에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예상하셨나요? 네,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후보 등록일이 이제 뭐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상은 어떤 점을 들어서 예상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2위도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고 또 그 유승민계 위원장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불출마할 것으로 본다. 자기 자신들에게도 전혀 연락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뛰려면은 사전에 뭐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비 동작 그럼요. 같은 게 예, 전혀 예.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보면은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일단 룰이 네. 뭐 유승민의 그 불출마를 어떻게 보면은 뭐 강요한다고 할까? 100% 책임당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도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룰이 됐고 여론조사 추이도 유승민 대표가 뭐 2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출마해봐야 의미 있는 뭐 그렇죠. 성과나 이런 게 거둘 수가 없으니까 없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없다로 네. 보시는 건가요? 예, 예. 아니면 판 자체가 그냥 전당대회 자체 저거 의미 없다. 저게 무슨 전당대회냐 이렇게 약간 냉소하신 건 아닐까요? 그 점도 있지요. 왜냐하면은 네. 이번 전당대회는 네. 소위 말해서 윤심이란 게 굉장히 강하게 네. 밀려오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뭐 한국 정치판에 오래 있었지만 네. 이번 같이 이렇게 그 윤심이랄까 이런 네. 게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이렇게 그 노출되는 이런 전당대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윤심 때문에 더구나 이제 내년에도 총선 공천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당의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들이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냉소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심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남겼는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 말은 뭐 거꾸로 뒤집어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폭정을 하고 있고 민주공화정을 해치고 있다는 뜻으로 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당의 전당대회는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해서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일하게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네. 예, 그래서 당에서 좀 대통령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네. 그 여당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정 일체를 강조해 왔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당정 일체 네, 주장을 네.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류가 강하게 있어요. 네. 그것이 주류의 기류입니다. 그런데 야 그렇더라도 이렇게 뭐 권성동도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나경원도 뭐 불출마하고 네. 뭐 이게 뭔가 외압이 있어 보이고 이게 당내 민주화가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네. 이런 기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류가 충돌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기류가 더 힘을 발휘할지는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이게 당정 일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여론조사 1위 후보 그리고 당심 1위 후보를 결과적으로 유승민, 나경원 다 주저앉힌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기에 폭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 정당 민주주의, 당내 민주화 이런 것에 이제 강한 피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5년간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책임을 맡으셨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국회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당에서 도와주지 않고 과거 이준석 대표 때처럼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면은 이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엇박자를 내 가지고는 이게 국가가 과연 이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윤심이 담겼다는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럼 뭐하러 전당대회 하냐 그냥 임명하시지 뭐 이런 뭐 지적 비판도 일각에서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냉소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당에는 주류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비주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주류로 봐야죠. 예. 지금 뭐 주류 비주류 말씀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내년 공천이랑 엮이면은 이른바 공천 학살, 비윤, 반윤 인사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분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분당까지는 아니어도 2008년인가요? 그때 친 이명박계에 의한 친 박근혜계 공천 학살 당시 그때 당시 박근혜 의원이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러면서 살아서 돌아오라 하고 그때 친박 무소속 연대가 좀 약간 희한한 당을 만들어서 수십 명이 살아서 왔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혹시 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한나라당 때부터 쭉 지금 뭐 이 당에서 경험을 했는데 네. 과거 이 우파 정당은 집권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네. 군사 정권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대통령 한 사람만 보는 정치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되면서 뭐 친박이다, 뭐 친MB다 이렇게 이제 계보 정치를 처음 했던 거죠 그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생을 잘 못해요. 이제 이 과정에서 우파가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그게 잃어버린 10년의 한나라당 세월이었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천은 좀 상생을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뭐 크게 사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뭐 통치에 대해서 좀 추진력이라고 할까, 좀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좀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뭐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내년 공천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학살을 할 것이다, 다 분당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너무 호사가들의 성급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는 경향이 조금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시면은 대통령이? 추진력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뭐 이렇게 이 윤심이라든가 네, 또 뭐 네, 이렇게 네, 네.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뭐 UAE 가서 뭐 네. 300억 불을 이렇게 뭐 끌어온다든가 뭐 아주 활발하게 외교나 이런 걸 하시는 거 보면 굉장한 저는 추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신 추진력이 뭐 당원 당규 뭐 바꾸고 나경원 유승민 주저앉히고 등등 해서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결국 총선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윤심이 덜 담긴 후보가 되면은 그 2016년 그 김무성 대표 그 공천 옥새 나르샤 뭐 이런 게 혹시 재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옥새를 가지고 이렇게 나르샤를 한 것은 참 이제 드문 경우인데 도장을 못 찍겠다는 청당의 거잖아요. 공천이라는 게 어찌됐든
당 대표의 이 도장이 네. 찍혀야 선관위에서 받아줍니다. 네.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뭐 진박감별이니 네. 또 좋지 않은 그런 공천 과정이 있었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와 소통과 대화가 잘 되는 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시겠죠. 그게 이제 윤심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국민의힘의 시대 상황과 정치 현실은 과연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정서가 더 중요한지 아니야. 당내 민주주의 자유롭게 놔둬야 돼. 이게 중요한지 이것은 이제 당원들의 표심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거랑 당내 민주주의가 이게 뭐 양자택일의 문제인가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본 정치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애초부터 그래도 대화가 잘 되고 또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네.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이 있기 때문에 총선 그 공천에 대한 갈등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위험 인자를 미리 제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제가 한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좀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 당 대표를 바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에 뭐 야당도 다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에 반영이 안 되는 공천이 있었던가요? 뭐 민주당이고 우리 당이고. 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총선에 개입했다고 2년 몇 개월을 때린 그 재판을 보고 네. 참 이게 현실에 맞는 재판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총선도 그렇고 당장 국내임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뭐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거라는 데는 뭐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신데 분위기 같은 거는 어떤가요? 수도권이 고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뭐 윤상현 후보 뭐 이런 분들 또 그만둔 나경원 의원까지 전부 이제 이 수도권에 승리할 수 있는 당 대표 이런 걸 주장을 하셨는데 일견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위원장들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지 당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 것은 꼭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치를 잘해서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은 우리 여당의 총선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여당이 힘든 선거가 되기 때문에 당 대표가 뭐 꼭 수도권 출신이 되어야만이 수도권에서 승리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받으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정치 생명이 지금 벼랑 끝인데 이게 내가 뭐 부정부패를 했다. 내가 뭐 뇌물수수를 했다. 그 인정하고 네. 싶겠습니까? 그러나 33쪽짜리 그 문건 진술서요. 자기 할 네. 얘기만 던져놓고 진술 거부권,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뭐 난 죄가 없다. 뭐 다 유동규가 한 짓이다. 이런 태도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냥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묵비권, 진술 거부 이거는 뭐 형사소송법상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 뭐 경찰, 검찰 가서 아무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이재명 대표 논리라면은 과거 그러면 뭐 이 한나라당은 뭐 탄핵당하고 대선에 졌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 가고 장관들이 다 감옥 가고 국정원장들이 다 감옥 갔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구나 변호사시니까 법 앞에 법리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에 뭐 맞는 대우를 받는 거지 그거를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인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뭐 주가 조작에도 뭐 관여했다는 혐의가 지금 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김의겸 대변인을 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왜 저 김건희 여사의 기억만 나오면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래서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이다. 뭐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기도 했는데
민감한 건가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조금 민감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 대통령께서 네. 나를 공격하고 나를 건드는 것은 좋은데 왜 내 와이프를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관계부터 이 규명을 해야 될 단계인데 네. 제1야당의 대변인이 이런 한간에 일부 그 어떤 좌파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자면 뭐 이 고민정 의원도 네. 그거예요. 옛날에 뭐 최순실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듯이 네. 이렇게 그 어떤 뭐 낙인 찍기 그냥 이 사실에 관계없이 네.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어떻게 김건희가 대통령이겠어요. 아니 우리 보통 사람들 집에 가면 요즘 다 마누라한테 죽어 사는 데가 많잖아요.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마누라를 좀 존중하고 네. 뭐 더 애정이 있다는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것은 좀 이제 서로 여야가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뭐 매도 주문을 직접 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기술 여기에 관여가 돼 있다는 것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었을 때 뭐 직권남용이나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기소될 걸 대비해서 그냥 흔적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뭐 네. 뭐 거기까지는 뭐 너무 성급한 생각으로 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사실관계예요. 13년 전에 뭐 주식 투자 저도 뭐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 여사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작전주를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야당도 증거를 모아야죠. 그런 공격을 하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잖아요. 김우겸 대변인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본인이 나서서 그냥 그런 어떤 이 친위대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뭐 의혹 제기는 하는데 실체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뭐 저렇게 자꾸 그냥 잼만 날리고 의혹 제기하면서 이 마치 그냥 그 김건희 여사를 과거 최순실 이미지화 하려는 그런 것들이 저는 보여서 이건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